대신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것은 절에서는 돌아가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염려장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첫 번째는 살세, 두 번째는 도둑질, 심판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우 없는 인생 사는 거, 바람 피거나 잘못 사는 거. 네 번째는 거짓말하고, 다섯 번째는 사기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의 제사 지내면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부처님한테 불공드린 건 뭐냐? 이제 우리 아버님 축원도 해드리고 공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재판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누구죠? 그래, 변호사 선임을 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우리가 이제 변호사라고 해. 염라대왕한테 아니 박완순 어르신이 이건 말이요, 살면서 좀 나이 먹어서 좀 이렇게 삶아서 먹고 살생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좀 봐줘야지. 좀 남한테 좀 손에 이렇게 이익을 좀 더 많이 편취를 했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좀 봐주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염라대왕 살살 꼬셔서 판결을 좋게 나오게 하는데, 실상은 이제 오늘이 7번째가 90% 그냥 고고 판결 3심이 끝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오늘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아버님하고 변호사, 지장보살, 아미타불, 염라대왕, 우리 박완천 어르신, 요 상간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명판결의 끝장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판사가 딱 있는데 재판 받는 분이 나 그거 인정 못하겠어 막 하고 막 시비를 따지고, 또는 나 속상해 죽겠어 막 이러는데 당신 판결 못 받고 그냥 기소 중지로 놔두시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수도 생기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생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서 명판결이 내려오게 도와드리고, 여러분과 우리 아버님 사이에도 사이좋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 이제 그게 제 숙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좋은 판결에 도움되는 마인드 체인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고생하신 것을, 자녀를 길러내시면서 고생했었던 것을 여러분이 마지막 효도하시면서 보람있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법문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제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끝날 때쯤 돼서 제 얘기가 합당하다 하면은 박수 쳐도 돼.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하고 또 여러분 사이, 또 염라대왕 앞에 와서 우리 아버님 다 원만해지겠다.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합장을 해주시고, 눈 감고, 네. 세상만사 시시비비 돌반이요 산산수수 임자한하고 막간서천 안양국이요 백운단처유청산이로구나나 무아이니 다하고. 자, 손 내리시고요. 예, 세상만사 시시비비도 불만이다. 세상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시시비비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산산수수 인자니라. 산산수수가 서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살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산과 물이 서로 물이 막 폭풍처럼 들이쳐가지고 산이 허물어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산과 산들 사이에 물과 물이 잘 어우러지면 이게 자연 풍광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더라. 그대들이여 산산수수처럼 만남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폭풍을 치는 자연재해로 만날 것이냐 선택을 해라. 시시비비를 해가지고 집안이 시커시커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집안이 산과 산 물과 물이 어우러지듯이 서로 화합하고 상부상조하고 살 것이냐 선택을 해라. 왜 이런 소리가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의 한 가족이고 핏줄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가 바라는 게 무엇일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일까? 당신의 핏줄이다. 당신의 핏줄은 이 형제 자매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상부상조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산산수수같이 어우러져서 자연 풍광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서로 찢어 밝혀서 나는 당신의 핏줄이 아니요 라고 부정하고 불효를 할 것이냐 그런 거죠. 막간서처 안량국이라 그 서천의 서방 극락세계 어디냐고 묻지를 말아라. 백운단처 유청산이라. 백운 허연 구름 턱 걸어내고 나면은 청산이 그대로 보인다. 뭐야, 흰 구름을 걷어내면 그냥 산천이 비 오고 나면 구름이 있어 산이 안 보이는데 구름을 쏙 걷어나고 나면 산천이 청하고 맑은 게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그대들 마음속에 먹구름이 있으면 다 걷어내진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리는 선물.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드리는 이 한시의 구절은 저기 참선하신 선사 스님께서 글 써놨는데 해석은 내가 현실적으로 갖다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부처님 당시에 머리 둘 달린 공작새가 있었대. 그래 서로 형제처럼 지내는데 하루는 말이야 한 놈이 잠자고 있으면 한 놈은 그냥 눈 뜨고 있어갖고 사방을 경계하거나 또 먹이를 먹기도 하고 또 하나가 눈을 감고 있으면 또 쉬고 있으면 하나가 눈 떠서 사방을 조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자고 좋았는데 하루는 말이요 한쪽 머리가 옆에 있다가 산산 뿌리를 갖다 캐서 먹었어. 그러니까 옆에 자다가 눈을 번쩍 떠갖고 야 너 뭘 먹길래 이렇게 몸이 좋냐. 내가 산산 뿌리를 발견하고 먹었다. 야 이 나쁜 놈아 그 좋은 거 먹을 때는 나도 깨워서 같이 먹어야지 너만 처먹냐 이러고 들이뒷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야 그만해라. 내 먹은 거랑 네 먹은 거 같잖아. 다 몸이 같은데 뭐 그래 징그럽게 괴롭히냐. 아니야 이 나쁜 거사. 너만 처먹냐. 난 너만 기대있냐. 이러고 다 뒤지게 싸웠다는 거야. 근데 다음에 이제 반대편 쪽에 눈을 감고 있는데 한쪽이 또 눈을 뜨고 있다가 우연히 보니까 독초가 보여. 깨끗하네. 에이 옆에 놈 백기 깨르기 싫고 나쁜 자식 지만 처먹고 미워하고 독초를 홀랑 먹어버렸네. 옆에 자른 놈이 눈 뜨고 깜짝 놀래고 야 너 뭘 먹기에 독약을 먹었냐. 왜 몸이 안 좋다. 얘 죽게 생겼다. 이 자식아 너 미워서 내가 독초 먹었다. 아니 멍청한 놈아 그런다고 독초를 먹냐. 그래갖고 난 너도 죽잖아 이놈아. 아니 너 죽은 건 나도 죽어도 좋아. 이런 것도 했다는 것이야. 이게 첫 번째 드리는 공식이야. 남편이 무엇을 하든 먹었든 부인이 무엇을 먹었든 서로 시시비비하지 마라. 형제끼리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님의 빗줄의 상속이다.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이야. 한 생각 돌려서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지. 상호 서로 치받으면은 그것은 인생의 잘못된 만남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선물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그가 유래고요 장묘변하고 유래고로 삼조과하고 조정유래고로 관두성하고 전유유래고로 불사한나고 군시여래고로 모공성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아에 이제 논어에 보면은 한 집안에 이해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아이가 차례가 있고 안방에 이해가 있으므로 상족이 화목하더라. 조정에 이해가 있으므로 벼슬이 차례가 있고 군사의 일에 이해가 군기가 서 있으니 공을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에 초안지에 보면, 그 항우란 놈이, 진나라를 다 멸하고, 지가 찾은 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원악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지역과 벼슬아치를 분배를 잘해서 해야 된다. 그
나라의 도성을 어디로 할 것입니까? 초나라에다 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초나라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 왜 그러니까 금호한양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 왜 금호한양? 아 고향에 가서 내가 나라를 통일했노라라고 큰소리 치고 싶어서 그랬다. 그럼 오직했으면 그랬겠냐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살아도 부귀영화를 얻어도 내가 언덕을 비비고 의지할 수 있는 고향과 집과 부모, 형제 있는 곳이 가장 보람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한 척 해봐야 밖에 나가서 해봐야 다 남이다. 다 남이야. 아무리 그래봐야 남이야. 집안에 와서 사랑받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예절 있게 지내는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밖에 나가면 큰소리 쳐봐야 별볼일 없어. 그거 다 남이야. 라고 본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 가정에 이해가 있으면 가화만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집안이 싸우면 이해가 없는 것과 같아서 금수와 같도다. 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 집안에 상가모륜이 있는 집안은 부자요, 집안에 상가모륜이 없는 집안은 가난합니다. 이걸 마음이 새겨야 돼. 그러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장사를 크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누라는 죽고 어린 5살짜리 애는 있는데 사업은 하러 배 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자기 형님한테 내 재산 무역해서 모아놓은 재산 이거 당신 판사야. 유명한 판사야. 그러니까 형님 요거 좀 재산하고 내 애기 조카 좀 먹일 테니까 나 배 타고 나가서 이거 장사하고 와야 돼요. 집안에 누가 없으니까 이제 형님한테 맡겼다.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다 맡기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배 타고 나갔는데 어리 배 타고 풍랑만 나고 홀딱 뒤집어져서 행복해버렸어. 몇 년 지나도 안 와. 근데 어린아가 좀 크니까 말이지. 삼촌 돈 좀 줘. 나도 좀 이제 나이도 이제 좀 일 좀 해보게. 이러고. 없다 이러고. 누구야 저기 응? 누구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거 없어 이 자식아. 저기 10월에 가수원 하나 있더라고. 버려진 거. 그거 하나 나한테 맡겨놨다. 아 분명히 재산이 많이 있었고 많이 맡겨놨는데 어째 삼촌이 저럴까. 그러면서 애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한이 맺혀서 시골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없다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 돈을 내가 어디다 감추고 재산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양손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일단. 근데 인도라는 지역은 아들이 아니면 재산이 몰수돼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딸만 8명이야.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재벌의 돈이 전부 왕한테 기속될까 걱정했는데 그때 마침 애가 태어나는데 둘이 뭉실이야. 차례 막내 의자 좀 갖다 드려. 뒤에 의자, 빈 의자 있잖아. 앞에 드려. 지금 우리 요즘 시상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힘들어. 의자 아저씨 뒤에. 아니, 그래도 앉아. 그래. 그렇게 앉아 계셔야지. 다리 아픈데. 그래서 앉으셔도 괜찮아요. 어째 조금 편하세요, 마음이. 지옥이라니까. 다리 아픈데. 그래서 저 책상은 이번에 새로 넣은 거예요. 좀 더 많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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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날
애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 근데 고추는 달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다. 상속받을 수 있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활의 상속이 그 아들한테 내려와서 딸들이 덕분에 다 방도 살았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본 게 도대체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던데 태어났는데 사방 팔방이 없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있으니까 그놈은 전생에 판사에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자식이 지금 동생 재산 몰수해가지고 벌받아서 그리 태어났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벌받기 싫어서라도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게 좋은 거다. 첫 번째 생각을 고쳐야 돼. 나가서도 착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집안에 들어와서 왜 못되게 살 필요가 있어. 남편이 말해 나가서는 엄청 싹싹한데 집에 들어오면 막 여자 부인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막 스트레스에 산다고 화내고 안 된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인과법칙에 의해서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는 것이 아버님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그래. 우리 아버님이 우리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좋아한다면은 싸우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세상은 살기 얼마나 힘들어서 옛날에 6.25 전쟁도 시작해서 이후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 밥 먹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사성가 하시고 이렇게 훌륭히 가족을 살려냈으니 저 아버님 공치사를 생각해서라도 가족이 똘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당신이 마음이 놓고 행복하게 금강왕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지? 세 번째. 조선시대에, 효자가 둘이 있었다 하는 거야. 근데, 아니, 경상도 무슨 효자가 최고라고 딱 했는데, 강원도 효자가 최고라고 또 1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경상도 효자가 쫓아가서 본 거야. 나는 말이야 30세 때 밥해드리고 막 고생해서 잘 모셔서 효자 소리 듣는데 저 자식은 어떻게 효자 됐나 가서 보니까 세상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완전히 개차반이야. 개떡을 하려고 뭐 도망하지 술 마시지 그냥 두들겨 대지 욕하지 싸우지 뭐 나쁜 소리 올라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자식이란 놈이 그래도 아버지를 이렇게 잘 공양하더라는 것이야. 그저 아주 직사문 주듯이. 그래서 단체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부모가 잘못 살면은 자식이 막 부모 연맹이고 막 두려워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난 저런 머릿속이 좀 궁금하다. 언제 몰래 불러다가 술 한잔 사주면서 아버님이 저렇게 못됐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효도하여?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아버지가 스승 같아서 효도하는 거예요. 왜 스승이냐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까 쓸 당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싸우지 마라, 이렇게 못된 짓 하지 마라. 당신이 모범을 보여서 고생스럽게 저렇게 나한테 교육을 해주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효도하지 않겠느냐 이랬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야. 자나야 어떤 일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자매가 뒤지게 싸우는데 언니 동생이 싸우는데 선을 넘더라고. 막 욕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절대 부모는 좋든 나쁘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효도해라. 잘 모셔라.
두 번째, 형제 중에서 장유 유서라. 형님이 뭐라 그러면 절대로 선 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공손하게 하고 효도를 해라. 그러라고 형이 되고 동생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와 같이 예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님의 왕생 극락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이 조건도 이유도 뭣도 따지지 마라. 부모, 형제, 가족끼리는 따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단어가 상부, 상조가 있어. 서로 상부 도와주고 상조 도와주고 해라. 지금 잠재적으로 서로 간에 다 도움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야. 손주, 손자들이 결혼하고 장계 가면 다 가서 부서해 줄 것이고 도와줄 거 돈 줄 것이고 또 형제 중에 누구 돌아가시면 다 같이 또 구조하고 돈 주고 또 챙겨줄 것인데 잠재적으로 서로 다 보이지 않게 다 서로 도와주게끔 다 되는데 뱅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엎어버리고 전화 끊어버리고 지만 손해지고 꽁털 다 뽑아봐라. 지만 출진 절수익한데.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그거를 몰라. 우리나라는 특히 더 몰라. 상강의 규칙이 뭔지를 몰라. 분이신강 하면은 회사 사장과 신하는 임금과 신하는 신강이라고 해서 기준강이야. 뭐냐면 임금을 내조해서 살아남아야 돼. 임금을 내조해서. 그러면 회사 사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돼.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하냐? 그러면 부의자감이야. 아들은 아버님을 기준으로 내조하면서 살라고 해. 부의부감이야. 부인은 남편을 기준으로 잘 맞춰서 돈 벌게 하면서 팀워크를 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 서로 팀워크를 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 서로 내조하고 서로 군대 가면 대장이 있으면 밑에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말이요 군절이 있듯이 탁탁탁 서열대로 서로 팀을 이뤄서 살아야지. 병졸놈의 새끼가 대장 치 받아버리고 대위가 대령을 치 받아버리고 그래가지고서야 뭐 지방꼬라지가 되겠느냐. 회사 나가도 말이지 사장님 잘되게 하면서 내가 밥 먹고 살라고 해야지. 지만 잘 먹고 살라 그래. 그럼 회사 사장이 뭐라고 그래? 야 임마 나가 자식이 어디 지밖에 몰라 이 자식이. 이러면 쫓겨나는 수밖에 없잖아. 팀워크에 눈을 뜨지 못해. 여자가 장차 내가 여자를 얻어도 팀워크에 가족의 팀워크에 눈 뜬 여자를 구할 것이고 내가 남자를 구해도 팀워크에 눈 뜬 남자를 구하겠다. 내가 연애를 하더라도 말이요 여자가 말이지 가족 팀워크를 할 줄 아는 여자를 구해야지. 사위 며느리 볼 때 조심하시오. 팀워크에 가족의 이게 서로 가족의 일을 갖다가 내 일처럼 생각하고 서로 돕고 사는 여자 남자를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집안 완전히 폭발이 됩니다. 착한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가시네가 하나 잘못 들어왔고 아버지를 갖다가 몰래 가다 놓고 재산 빼돌리고 지랄 여자 말 듣고. 조심해야 돼. 팀워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뭉쳐라. 이것이 내가 드리는 마지막 팀워크로서 말하고 아버님 명절에 올리는 마지막 편지라고 해서 제가 편지 쓰기를 하나 했어요.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아마 영라대학 당신 판결도 좋게 나지 않겠나 싶어요.
마지막 편지 읽으면서 좀 더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 드리는 인사. 언제까지나 저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 같았던 아버님. 어느덧 아버님을 보내드린 지 49일이 되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저희 가족들을 이만큼 키워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는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을 오직 애도와 정성으로만 채워드려야 할 마땅하거늘 아버님께서 저희 힘든 시기에 어려운 형편에 저희 자녀들을 키워주시느라고 그 어려운 오목한 세월 속에 살아내시느라 우리를 키워주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이 형제들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이라 알면서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부려마시겠던 저희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토록 고생하시면서 저희들을 길러주시는데 서로 직접 모신다는 노력은 아니하고 틈만 나면 살펴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살아내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님 곁을 지키지 못했던 불효자를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부족한 바 있었지만 나름 효다는 마음 내어 멀리서는 안 들 마음 졸이고 튼튼히 챙겨드렸던 거와 걱정했던 저희 자식들의 마음이 모두 아버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달랐을 뿐 우리 모두는 아버님이 귀한 자식들이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49절을 지내며 저희는 깨닫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시는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이나 숫자나 땅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핏줄 같은 형제의 인연의 끈으로 묶인 우리가 서로 등 돌린다면 그거는 아버님의 평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아버님은 두고 가신 것들에 매여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사랑과 추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마시고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로 편안히 가십시오. 남겨진 저희들은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금 형제의 우애를 다지겠습니다. 선한 마음은 이 제사와 함께 태워 보내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버님께 올리는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저희는 아버지로 와주십시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사진협회 제자리로 모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낸 대로 옮겨주세요. 전부 옮겨야 돼요. 향로, 촛대, 사진. 그리고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좀 앉으실 분 앉아도 괜찮아. 잘할 때만 잘하면 돼. 저 책상 치워야 된다. 저 벽으로 묻혀.
그리고 이제 살풀이 공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맺힌 마음 풀어내는 공연을 할 테니까 같이 잘 마음을 풀어내는